굽다리 요강. 김주욱. 트렁크를 챙겨 김포국제공항으로 갔다. 김해공항으로 가는 항공편 시간이 많이 남아서 공항을 산책했다. 국제선 터미널 탑승장으로 가는 길은 어두웠다. 센서로 작동하는 평지 에스컬레이터를 타기가 미안해서 그냥 걸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라 2층 탑승장에는 승객이 한 명도 없었다. 다행히 천장 일부 조명과 이정표 그리고 기둥의 광고판에는 불이 들어와 있었다. 텅 빈 공항의 분위기는 하루의 업무를 끝내고 정리하는 모습 같기도 하고 아침에 문을 열고 승객을 맞이하는 모습 같기도 했다. 3층 출국장으로 올라갔다. 보안 검색 때 입구 벽에 붙은 커다란 출국 사인이 주변을 환하게 밝히고 있었다. 아마 출국하는 항공기가 없어도 조명 일부는 밝혀놓는 듯했다. 출국장 홀에는 거대한 백자가 놓여 있었다. 천장 조명을 받은 거대한 백자 항아리가 더 위험했어 보였다. 조선 백자의 진수로 꼽히는 달 항아리를 형상화한 폭 10m, 높이 10.4m 크기의 조형물 앞으로 다가갔다. 달 항아리를 보자 어린 시절 할머니의 요강이 생각났다. 나는 죽어가는 할머니를 모른 척했고 할머니가 죽자 요강을 몰래 가져다 버렸다. 그 요강은 신라시대 굽다리 항아리 모조품이라서 백자가 아니라 흑빛이었다. 그런데도 이미지가 서로 연결되는 게 이상했다. 달 항아리를 한참 바라보자 조명 때문에 거대한 백자의 절반이 엷은 흑빛으로 변했다. 백자 둘레를 반바퀴 돌자 출국 보안 검색대가 보였다. 비상구 같은 그곳 불빛만 유난히 밝아 황천길 가는 입구 같았다. 텅 빈 출국장을 천천히 돌아보고 국내선 터미널로 갔다. 국내선 터미널 셀프 체크인 기기 위에는 김포공항이 국제공항협의회 보건 인증을 획득했다는 내용과 해외 입국자 국내선 이용 제한에 관해 설명이 쓰여 있었다. 위층으로 올라가자 항공기 출발을 알리는 전광판에 항공편들이 빼곡하게 올라와 있었다. 보안 검색대를 지나는 승객들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공항 청사 경사진 천장에서 내리쬐는 별빛 같은 조명이 대리석 바닥에 반사되어 공항 전체가 화려한 무대 같았다. 한층 더 올라가 식당가에서 승객들을 내려다보다가 옥상 전망대로 나갔다. 활주로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그곳엔 철망 울타리가 높게 세워져 있어서 화학 트인 공간임에도 갇혀있는 느낌이었다. 젊었을 때부터 재미있는 일을 하며 돈은 적당히 벌고 싶었다. 이혼하고 다니던 공연 기획사를 그만두었다. 사진기와 노트북을 들고 해외여행을 다니며 현지의 느낌이 생생한 글을 올리는 유랑 블로그를 시작하려 하자 유튜브 세상이 되었다. 유튜버 되기 강좌를 무턱대고 수강하니 배워야 할 게 많아 포기했다. 그냥 블로그를 시작하고 2년 전에 다녀왔던 일본 여행기부터 시작했다. 그즈음 인터넷에 떠도는 행복한 노마드적인 삶은 다 거짓말이고 무언가를 연결해 팔려는 마케팅에 불과하다는 노마드인들의 고백이 불거져 나오기 시작했다. 공감하면서도 나는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을 가졌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코로나19에 의한 팬데믹 상황이 펼쳐지고 말았다. 꼼짝없이 집에서 방바닥과 천장에 세계 지도를 그리고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된 노마드적인 삶을 꿈꾸었다. 철망 울타리 앞에 앉아 항공기가 이륙하는 장면을 허망하게 바라보았다.
공항 분위기를 느끼면서 해외여행을 상상하려 했는데 영 기분이 나지 않았다. 중년을 넘기면서 상상력이 점점 떨어졌다. 어렸을 때 황룡사지 사찰 터에 가면 흔적도 없이 사라진 무려 80m나 되는 9층 목탑의 웅장한 모습이 선명하게 그려지곤 했다. 이번에 다시 가볼 작정이다. 해가 지자 철창 너머로 붉은 노을이 퍼졌고 전망대 철망 울타리를 따라 이어진 조명이 켜졌다. 조금은 낭만적인 풍경으로 변한 전망대에서 내려와 김해공항으로 가는 항공기에 탑승했다. 언제부터인가 고향은 떠나고 싶은 곳에서 돌아가고 싶은 곳으로 변했다. 늦잠을 자고 일어났다. 점점 말라 꼬부라지는 80대 중반의 어머니가 음식을 만들고 있었다. 어머니가 순식간에 팍싹 늙은 것 같아 마음이 아팠다. 어머니는 명절 음식 만드는 습관이 작동하여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쇠고기 묵국을 끓이고 고기를 구웠다. 싱크대에 온통 흩뿌려진 밀가루 천지였다. 어머니 뒤에 바짝 붙어 행주로 싱크대에 떨어진 밀가루를 닦고 간간히 설거지했다. 명절 음식 몇 가지 하는데 주방은 온통 난리였다. 어머니는 손에 힘이 없어 무거운 것을 들지 못한다. 손도 떨려 뒤집게도 불편한지 뜨거운 전을 손으로 뒤집었다. 보다 못한 내가 달려들었지만 어머니는 무엇든 직접 해야 직성이 풀렸다. 명절 음식은 특히 손이 많이 간다. 점심 준비가 끝나고 어머니와 아버지, 나 이렇게 셋이 식탁에 앉았다. 우리 집은 어머니가 아파서 쓰러졌던 몇 년 전에 제사와 명절 모임을 없앴다. 어머니는 아쉬운지 명절마다 차례상에 올렸던 음식 한두 가지는 해먹었다. 명절이 사라진 집에 명절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셈이다. 음식 재료를 냉장고에 미리 사두어서 그런지 다 퍽퍽하고 질겼다. 누나가 홈쇼핑에서 사서 보낸 LA 갈비마저 질겨 노부모는 먹지 못했다. 나는 만드는 과정이 제일 요란했던 명태전을 한입 베어물며 말했다. 이런 거 먹고 싶으면 시장에서 사다 먹으면 되잖아. 어서 먹어라. 어머니는 명태전 접시를 내 쪽으로 밀었다. 90에 가까운 아버지는 소처럼 묵묵하게 되새김질하다 동태전 몇 점을 집어 자기 밥그릇에 놓았다. 내가 다 먹을까 봐 그랬는지 손을 뻗기가 귀찮아서 그랬는지 알 수 없었다. 순간 모든 걸 정리하고 집에 들어와야겠다는 생각이 달아나고 말았다. 명절 음식은 조금만 먹어도 헛배가 불렀다. 처가에 가면 먹지 않아도 헛배가 불렀다. 중년이 되어서 결혼을 했고 몇 년 살지 못하고 이혼했다. 주위 사람들은 왜 이혼했는지 궁금해했다. 내 입장을 합리화해서 사람들에게 설명했지만 그들의 궁금증을 해결해주지 못했다. 이혼은 마치 가랑비처럼 젖어든 복합적인 요인이 어느 순간 발화하여 걷잡을 수 없이 타들어가는 과정이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가장 큰 원인은 물건을 버리려는 자와 모아두려는 자의 갈등이었다. 계속 정리하고 버려야 속이 시원한 나와 웬만해선 바꾸지 않고 모아두는 전처는 사사건건 부딪히며 영역 다툼을 일삼았다. 주거 공간이 작은 것도 원인 중 하나였다. 일상에서 개인은 5평 정도의 사적 공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 절대 공간이 없으면 정신적인 휴식을 취할 수 없으므로 스트레스가 쌓인다. 오랫동안 혼자 살았던 습성에 절대 공간은 더욱 필요한 요소였다. 전처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 공간을 함부로 침범하고 자기 물건을 쌓아두었다. 나는 결국 결혼 생활을 통째로 버리기로 했다. 이혼하자 옷장을 정리한 기분이었다. 안 입을 옷을 가려내서 버릴 때 아깝지 않았다. 버리지 않으면 삶의 옷장이 안 입는 옷으로 빼곡하게 채워질 것 같았다. 설거지하고 수납장을 열어보니 자잘한 반찬통이 가득 차 있었고 안쪽에 토기가 보였다. 신라시대 토기를 모방하여 만든 뚜껑이 있는 도자기였다. 약간 황토빛에 짙은 녹색이 살짝 돌아 때가 잔뜩 낀 느낌이었다. 어릴 적 찬장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도자기였다. 반찬통을 드러내고 대접만한 굽다리 항아리를 끄집어냈다. 뚜껑을 열어보았다. 우물처럼 깊었고 묵은 향기가 났다. 기억에 굽다리 항아리에 된장이, 고추장이 담겨 있었던 것 같았다. 이것보다 작은 굽다리 항아리도 있었는데 그것엔 꿀을 담았던 것 같다. 이런 굽다리 항아리가 여러 개 있었다. 그중 제일 큰 것은 밝은 흑빛이었다. 할머니는 그 굽다리 항아리를 요강으로 썼다. 나를 업어서 키웠던 할머니는 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 침침한 골방에서 오랜 시간 앓다가 돌아가셨다. 흑빛이 도는 요강은 항상 할머니를 지키고 있었다. 할머니는 어머니가 집에 없을 때 나를 불러 의지한 채 용변을 보기 위해 힘겹게 요강에 앉았다. 할머니는 내가 번쩍 들어올릴 수 있을 정도로 가벼웠다.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제일 먼저 요강을 버려야겠다고 생각했다. 요강은 할머니와 함께 사라져야 하는 존재였다. 어머니가 아픈 할머니 때문에 힘들어할 때부터 그런 생각을 했다. 쪽진 머리가 풀어진 할머니가 나를 힘없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용변을 보기 위해 나를 부르는 다 죽어가는 목소리였다. 나는 냄새나는 그 방에 들어가기 싫어 가까이 있어도 못 들은 척하곤 했다. 그러면 할머니는 어김없이 누워서 볼일을 보고 말았다. 할머니는 외출했다 돌아온 어머니 앞에서 요강을 엎어버렸다. 어머니는 방바닥에 퍼질러진 똥오줌을 말없이 지웠다. 그게 싫어 할머니의 부름에 바로 달려가려 해도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구석진 할머니 방은 어두컴컴했고 마당의 햇빛은 눈부셨다. 마루에 혼자 있으면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서 있는 기분이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벽장에 보관해 두었던 요강을 몰래 들고 나가 형산강 동대교 부근 천변에 버렸다. 산에 올라가 파묻을까도 생각했지만 서천에서 요강이 깨끗하게 씻긴 다음 멀리 흘러가길 바랐다. 서천은 항상 강물이 힘차게 흘렀기 때문에 요강 정도는 쉽게 떠내려갈 줄 알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가 요강을 찾느라 집안이 발칵 뒤집혔다. 어머니가 할머니의 유품을 갖다 버린 용의자가 되었을 때 나는 큰 범죄를 저지른 것 같아 무서웠다. 아버지는 어머니의 소행으로 단정짓고 부부싸움 끝에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손찌검했다. 왜 아버지가 요강 하나 때문에 그렇게 화를 냈는지 알 수 없었다. 세월이 흐르는 동안 뚜껑 있는 굽다리 항아리는 하나만 남았지만 거실 장식장엔 놓이지 못했다. 그것은 평생 열심히 일했지만 나이 들어 성격 때문에 가족들에게 대접을 못 받는 아버지 같았다. 굽다리 항아리를 수납장에 밀어넣고 오래된 반찬통을 골라낸 다음 쓰레기 봉지에 담아두었다. 어머니는 점심을 먹고 아파트 베란다에 앉아 손을 움츠린 채 먼 산을 바라보았다. 오늘 같은 날엔 친구들과 금오동에 올라
평평한 바위에 돗자리 깔고 도시락 까먹고 누워 실컷 수다 떨었지. 어머니는 한 번 쓰러진 후로 지팡이 없이 밖을 못 나가기 때문에 등산은 추억일 뿐이다. 베란다로 가서 파란 하늘을 바라보는 어머니 뒤에 섰다. 어머닌 작년만 해도 말린 산나물 같긴 했지만 물에 불리면 제 모양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지금은 충격을 맞으면 으스러지거나 잘못하여 불똥이 튄다면 순식간에 허연 제가 될 것 같다. 구름도 푸른빛을 머금고 있었다. 창밖으로 남산이 보이지 않아 한참 찾았다. 남산은 아파트에 가려 겨우 한 뼘만큼 보였다. 어머니는 그 봉우리만 보고서 추억을 떠올린 것이다. 어머니는 70대 초반까지 친구들과 등산을 열심히 다녔다. 주로 통일전 쪽에서 계곡을 따라 금호봉으로 가는 등산로를 좋아했다. 남산은 지겹도록 다녔는데 뭐가 아쉬워서 그래? 금호동에 오르면 확 트인 시야에 가슴이 시원해져. 아파트가 더 들어선다면 어머니의 집안 시야에서 남산은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금호봉이 보이는 풍경이 사라진다면 산에 올라 편안하게 쉬었던 어머니의 추억도 가물가물해질 것이다. 아파트에 가린 남산을 보니 나도 답답했다. 아버지가 보는 TV 뉴스 소리도 거슬렸다. 오래된 반찬통을 골라 담은 쓰레기 봉지와 음식물 쓰레기를 갖다 버리고 와서 집안을 둘러보았다. 다용도실 구석에 병풍이 보였다. 제사 때는 붓글씨만 있는 면을, 차례를 지낼 때는 자수로 민화 같은 그림을 그린 면을 펼치고 절을 했다. 그러고 보니 버릴 게 천지였다. 특히 접어서 세워놓은 규자상 2개가 제일 거슬렸다. 이제는 규자상을 펴야 할 정도로 사람들이 찾아올 일이 없을 것이다. 내 잡동사니를 모아놓은 상자가 있었다. 그 안에 몇 번 신지 않은 등산화가 있었다. 금호봉에 올라가려고 옷을 갈아입는데 어머니가 노란 공단 보자기로 싼 보따리를 들고 왔다. 선물이야. 집에 갈 때 가져가라. 크기로 봐선 곶감이나 한과 선물 세트 같았다. 보따리는 십자 묶음으로 야물게 묶여 있었다. 빛바랜 보자기는 수없이 묶었다 풀어졌는지 세월의 때가 묻어 있었다. 보따리를 내 방 책상에 올려놓고 등산화를 꺼내 신고 남산에 올랐다. 통일전 옆 아기자기한 고택이 모여있는 골목을 지나 계곡을 따라 올라갔다. 서둘러 금호봉에 올라서니 숲에 가려 경주 시내가 내려다 보이지 않았다. 어머니의 기억력이 뚝 떨어진 것인지 아니면 나무들이 자라 시야를 가린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내려오면서 발견한 국사골 상사바 위에서는 어릴 적 추억의 동네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매번 그냥 지나쳤던 지점의 풍광이 제일 좋았다. 나는 그동안 수많은 상사바위 같은 주요 지점을 놓치고 살아왔다. 상사바위 전망대에 올라섰다. 경주시가 한눈에 들어왔다. 경주는 다른 고장과 달리 풍광의 녹색이 다채롭고 특이하다. 생생한 기운이 느껴지는 청록이 은은하게 깔린 느낌이다. 바람 한 점 없었고 아슬한 햇볕이 논과 멀리 있는 고층 아파트 단지를 내리쬐고 있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물이 동천을 물들였는지 하늘은 맑은 파랑이었고 동천은 짙은 파랑이었다. 하늘과 산이 한 몸처럼 녹아든 평화로운 풍경을 보니 서울집 근처에 백년산이 떠올랐다. 운동화를 신고도 가볍게 오를 수 있는 백년산 정상에 2층 구조의 정자가 있다. 정자에 올라서면 동네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아파트와 건물들은 비온 뒤 솟아난 버섯 같았다. 버섯 같은 아파트와 건물들이 혼란스럽게 들어차 있었다. 왼편 수색 쪽으로는 재개발이 한창이었다. 2년만 지나면 그쪽도 하얀 버섯이 빼곡하게 들어설 것이다. 산에서 내려다본 아파트 단지는 도심 속의 섬이었다.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 넓은 대로가 펼쳐지지만 섬처럼 단절된 장소가 생겼다. 산자락의 맑은 냇물과 오래된 가게와 골목의 풍경을 집어삼킨 아파트 단지를 바라보니 씁쓸하다가도 아파트 시세가 오르면 즐거운 비명을 질렀다. 다행히도 경주는 함부로 개발되지 않을 것이지만 유적이나 문화재 보존 정책에는 불만이 많다. 과거 경주의 매력은 유적과 문화재가 일상과 어우러져 있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지금은 유적과 문화재가 삶과 동떨어져 전시장이나 관광지 동물원 느낌이 난다. 유적이나 문화재를 거창하게 복원하기만 하면 관광객이 몰려올 거라는 단순 발상이 유적이 많은 시내를 완전히 비워버리자는 정책으로까지 이어질 뻔했다. 어린 시절 집 근처 봉황대에 매일 친구들과 올라 놀았던 것처럼 문화재가 골목 일상에서 더불어 존재할 때가 좋았다.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았다. 힘이 들어 완만한 길을 찾아 포석정 쪽으로 돌아 내려왔다. 택시를 타고 집에 돌아와 보따리를 바라보았다. 기대한 것은 현금 뭉치였다. 어머니는 나에게 비상금을 마련해 주려고 장롱에 감춰둔 상자에 5만 원짜리 현금을 모으고 있다는 말을 한 적이 있었다. 어머닌 내가 공연 기획사를 그만두고 프리랜서 기획자로 일하기 때문에 고정 수입이 없는 현실이 불안했던지 안부 인사는 항상 똑같았다. 요즘 밥은 제대로 먹고 사냐? 밥은 먹고 살아. 최근 주력해오던 인형극 관련 프로젝트가 거의 진행되지 않아 통장 잔고가 거의 바닥이었다. 보따리 매듭을 풀려는데 야물게 묶여있어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마디가 굵어지고 손끝이 뭉툭해진 어머니의 힘 못 쓰는 손은 매듭을 잘 풀었는데 나는 도저히 되지 않아 매듭의 한 가닥을 볼펜으로 찔러 잡아 뽑았다. 매듭을 풀자 버터 쿠키 양철통 2개가 찬압처럼 쌓여 있었다. 빛바랜 보자기를 걷어 차곡차곡 접는데 문득 어머니가 미리 주변 정리를 시작한 것 같아 마음이 스산해졌다. 어릴 적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돌았던 쿠키 양철통 뚜껑을 열었다. 그 안에는 어머니와 함께 만든 종이 인형들이 가득 들어 있었다. 작년 겨울이었다. 창천동 다세대 주택 옥탑방을 개조한 신촌극장에서 인형극을 보았다. 신촌 기차역과 가까워지자 지나가는 소리가 극중 배경음악처럼 자연스러웠다. 관객 중에 중년의 아저씨는 없었다. 연인들과 여자끼리 온 관객이 대부분이었다. 괜히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마치 관객이 아닌 척 극장 입구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다. 공연 10분 전 직원을 따라 다세대 주택 옥상으로 올라갔다. 인형극 포스터를 보았을 때 인형극에 대한 호기심에 더해 어떤 끌림이 나를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포스터에는 줄로 인형을 조종하는 게 아니라 인형과 인형을 조종하는 배우가 같이 무대에 올라 인형과 역할 분담을 하며 이야기를 끌고 가는 옴니버스 단편 인형극이라고 소개되어 있었다. 극장에는 작은 테이블 무대가 있었고 객석은 따로 없었다. 관객들은 무대를 중심으로 둥글게 서서 관람했다. 배우가 직접 손으로 나무를 깎아 만든 인형 머리에
손잡이가 있어 배우는 그곳을 잡고 인형과 한 몸이 되어 연기했다. 인형과 배우가 같이 춤을 추듯 호흡을 맞추지만 조명이 인형만 비추기 때문에 인형을 조종하는 배우는 잘 드러나지 않았다. 인형은 주술에 걸린 사람처럼 연기했다. 꼭 내 모습을 보는 듯했다. 인형극처럼 나를 조종하는 보이지 않는 줄이 있다. 어렸을 때는 오디푸스 콤플렉스였는데 지금은 무엇인지 도통 모르겠다. 인형극 이야기는 소녀가 불이 나간 방에서 전구를 갈기 위해 힘겹게 일어나지만 손이 닿질 않자 의자를 타고 올라가 불을 환하게 밝히고 힘이 빠져 죽는 이야기였다. 한순간을 위해 인생을 바싹 태우고 가는 여정 같았다. 나는 어렸을 때 혼자 인형극을 하며 몽상에 빠져 판타지의 세계로 넘어가곤 했다. 인형극이 나를 돌아보게 했다. 중년이 넘도록 불을 제대로 지펴 활활 타오른 적이 없었다. 어려서는 판타지를 꿈꾸며 몽상만 했지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다. 어머니가 선물한 첫 번째 양철통에는 마본지에 그린 그림을 가위로 오린 다음 쪼개지 않은 나무젓가락에 붙인 종이 인형들이었다. 인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앞뒤 다른 모습을 그려붙여 입체적이기 때문이다. 호랑이, 사자, 악어, 원숭이. 동화에 등장하는 동물들은 어머니와 함께했던 인형극의 배우이자 학습 교재였다. 수제물감, 사인펜, 색연필로 어머니의 그림을 따라 그리며 동물의 이름과 특성을 배웠다. 굵은 소금을 가득 채운 나무 뒤가 인형극의 무대였다. 종이 인형 배우들은 소금 항아리에 팻말처럼 꽂혀 동화를 재현했고 가끔은 대본 없는 즉흥 연기를 펼치기도 했다. 두 번째 양철통에 든 종이 인형들은 과일, 채소, 잡다한 사물을 표현한 그림이었다. 그 그림 사이에 접혀있던 종이를 펼치자 어렸을 때 살았던 집이 나타났다. 내가 크레파스로 바탕을 칠하고 색연필로 묘사한 슬랩의 양옥집에는 꽃이 만발했다. 작약, 라일락, 개나리, 철쭉. 봄의 향기가 가득했고 딸기도 잘 자랐다. 먼저 마당 잔디밭을 거닐다 뒤뜰 수도가로 갔다. 어머니는 여기서 빨래했고 채소를 다듬고 김장배추를 절였다. 수도가 옆으로 연탄 아궁이가 있었다. 밤이 되어 이불을 깔고 누우면 어머니는 밖으로 나가 연탄을 갈았다. 아궁이 안에 아래 연탄을 꺼내고 위에 있던 연탄을 아래에 넣고 새 연탄을 위에 올리고 구멍을 맞췄다. 시커먼 것이 들어가 허연 재가 되어 나오는 아궁이는 화장터에 가마를 연상시켰다. 화장터에는 딱 한 번 가보았다. 30년이 넘은 할머니 산소를 관리하기 힘들어 패묘했다. 곤히 자는 사람의 이불을 걷어내듯 봉분을 걷어내자 할머니가 잠에서 깨어나 나를 불렀다.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잠시 후 정신을 차리자 할머니는 거의 흙으로 변해 있었다. 형태가 남은 유골을 수습해 화장했다. 가마에서 나온 유골을 빻아 한지에 싼 유회를 가슴에 안았다. 겨울날 안방 아랫목에 배를 깔고 엎드렸을 때처럼 뜨거웠다. 연탄 아궁이가 기름 보일러로 바뀌면서 연탄이 가득 찼던 광은 잡동사니가 가득한 창고가 되었다. 귀신이 나올 것 같은 지하실이 있었지만 그곳엔 물건을 보관할 수 없었다. 방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장마 때는 물이 무릎까지 들어찼다. 여름에는 펌프로 수시로 물을 빼야 했다.
연탄 광 위는 장독대였다. 그곳에는 옥상으로 올라가는 철제 계단이 있었다. 빨랫줄이 가로지르는 옥상 물탱크 옆 그늘엔 이끼와 잡초가 자랐고 좁은 골목에서 노는 아이들의 떠드는 소리는 해가 져야 들리지 않았다. 옥상에서 내려와 집 안으로 들어갔다. 베니어 합판으로 마감한 거실 벽과 액자 틀 같은 천장의 몰딩이 공간을 나누며 이어졌다. 겨울에는 거실 한가운데 연탄난로를 놓았다. 창문으로 뺀 연통에는 빨래를 말렸고 밖에 나갔다 들어와서 꽁꽁 언 손을 연통을 만지며 녹였다. 연탄난로에는 항상 큰 주전자로 물을 끓였다. 뜨거운 물이 나오지 않았기에 물을 끓여 세수하고 머리를 감았다. 안방에 들어서면 시커매진 아랫목 장판이 거장의 주상호 같았다. 가족들은 TV 앞에 모여 앉아 주말의 명화를 보고 있었다. 주말의 명화가 끝나면 각자 자기 방으로 갔지만 나는 내 방이 없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잔디밭과 화초가 잘 자라는 마당이 자랑거리였지만 집이 작았다. 형과 같이 방을 써야 했기에 잦은 다툼이 있었고 공부든 놀이든 잘 집중할 수 없었다. 작은 집은 단열이 부실하여 겨울엔 춥고 여름엔 더웠고 집수리는 끝없이 이어졌다. 쪼그려 싸는 변기가 앉아 싸는 양변기로 바뀌었다. 그물 같은 창살을 걷어내고 나무 창틀이 알루미늄 세시로 바뀌었다. 하지만 좁은 주거 공간은 넓힐 수 없었다. 큰 누나가 결혼하고 작은 누나는 자기 방이 생겼다. 대학을 졸업하자 작은 누나가 결혼했고 드디어 형과 나는 각자의 방이 생겼다. 어머니가 자질구레한 그림을 버리지 않은 이유가 궁금해졌다. 다시 종이 인형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정리하려고 두 번째 양철통을 책상에 뒤집었다. 맨 밑에 깔려있던 그림은 할머니의 모습이었다. 머리를 풀어헤친 귀신 같은 할머니가 이부자리에 시체처럼 누워있는 모습이 떠올랐다. 그림을 자세히 보니 수없이 많은 바늘구멍이 나 있었다. 무거운 것이 온몸을 짓누르는 것 같아서 숨이 막혔다. 나는 밤마다 주문을 외우며 굵은 바늘로 할머니를 그린 그림을 찔러대곤 했다. 다음 날 일부러 시간을 내서 추억의 동네를 둘러보았다. 어린 시절 슬래브 양옥집을 찾아갔다. 추억의 집으로 가는 길을 찾아 들어갈 때만 해도 그 집은 마치 오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나를 반기며 옛날 이야기를 들려줄 줄 알았다. 그러나 그곳엔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었다. 아파트 단지 입구가 어린 시절의 슬래브 양옥집 터로 주축되었다. 아파트 건물들은 비온 뒤 순식간에 솟아난 버섯의 형상이었다. 오묘하고 야릇한 기운을 발산하지만 독을 품고 있어 함부로 만져서는 안 되는 존재 같은 그런 느낌이었다. 들어선 지 얼마 되지 않아 보이는 아파트 단지는 개방형이라 낮은 담장도 없었다. 외줄기 길을 따라 그 영역에 들어갔다. 화단에 벤치가 덜어 있었으나 앉아보지 못하고 그곳을 빠져나왔다. 단지 안의 사람들이 나를 경계하는 듯해서였다. 그저 아파트 단지 둘레를 한 바퀴 돌다 보니 망망대해에 우뚝 솟은 작은 섬 같았다. 달려나가지 못하고 안에서만 돌아야 하는 섬이었다. 어릴 적 추억의 집과 함께 골목길이 사라졌다는 충격은 답답함으로 이어졌다. 섬의 영역에서 벗어나 시간의 켜가 쌓인 골목길을 찾아 떠났다. 요강을 버렸던 형산강 천변으로 갔다. 시원스럽게 이어진 조깅 트랙과 자전거 도로를 넘어가자
억센 수풀이 무성했다. 그땐 수풀 사이로 쓰레기가 가득했다. 사람들은 못쓰는 작은 가구를 천변에 내다버리기도 했다. 개천가를 지날 때마다 수풀 사이로 할머니의 요강이 보였다. 요강은 일부러 흘러가지 않으려고 입에 흙을 잔뜩 집어먹은 듯했다. 요강은 장마 때 급물살도 거뜬히 버텼다. 요강은 알고 있었다. 형과 누나들은 학교에 가고 어머니도 집에 없을 때 나는 할머니를 보살피지 않았다. 죽어가는 할머니의 냄새가 싫어 골방 가까이 가지 않았다. 목이 마른 할머니가 물을 달라고 나를 불러도 나는 못 들은 척했다. 개흙에 단단히 박혀 떠내려가지 않은 요강이 보일 때마다 시체를 유기한 살인자처럼 불안했다. 어느 해인가 장맛비에 요강이 사라지자 죄책감이 사라졌다. 집이 편한지 이튿날도 늦잠을 자고 일어났다. 어머니는 창문도 열지 않고 나무를 볶고 있었다. 거실에 기름 타는 냄새가 심했다. 오늘도 여전히 싱크대에 온통 흙 뿌려진 밀가루 천지였다. 어머니는 내가 나타나자 부쳐놓은 전을 건넸다. 명태전 맛 좀 봐라. 또 명태전이야? 한 입에 넣기에 커서 반을 잘라 입에 넣었다. 방금 부쳤는지 따뜻했다. 맛을 보니 동태가 아니라 대구였다. 순간 어머니가 동태와 대구를 구분 못하게 된 건 아닐까 걱정이 앞섰다. 맛있네. 그런데 나물을 많이 볶았네. 너 싸주려고. 나물은 금방 상하는데 이런 건 팔지도 않아. 햇반 데워서 비빔밥 해 먹어. 알았어. 조금만 싸줘. 어머니의 얼굴이 마른 고사리를 물에 불린 것처럼 생기가 돌았다. 점심을 먹고 싱크대 수납장 안에 있던 굽다리 항아리를 꺼냈다. 그것을 수세미로 깨끗하게 닦고 베란다 햇볕에 놓았다. 밝은 데서 보니 온통 미세한 금이 거미줄처럼 나서 유물 같았다. 그건 뭐에 쓰려고? 나중에 엄마 화장하면 유골 담아놓으려고. 뉴스를 보던 아버지는 벌떡 일어나 굽다리 항아리를 관찰했다. 어머니는 허탈한 표정을 지었다. 나는 웃으면서 말했다. 그게 아니라 이거 알아보니까 골동품이었어. 팔아먹으려고. 너 요즘 힘들지?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아버지가 TV를 끄고 말했다. 예전에 당신이 갖다 버린 요강 말이야. 그거 유물이었어. 어머니가 굽다리 항아리를 만져보고 나서 말했다. 네 아버지 요즘 정신이 오락가락 하신다. 아버지가 혀를 끌끌 차며 말했다. 나 어렸을 때 집 지을 때 나온 보물이라니까. 보물을 요강으로 썼단 말이여요. 어머니는 나를 보고 웃었다. 나는 아버지를 보고 웃었다. 어린 시절 내가 느낀 할머니는 어머니를 괴롭히는 마녀였다. 할머니는 등이 굽어지라 나를 업어서 키웠는데 내가 왜 그런 감정이 생겼을까? 할머니 묘소를 30년간 보살폈다는 명목으로 폐묘하기로 결정했을 때 속으로 시원했다. 매년 벌초하러 다닐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었다. 폐묘한 유해를 수습해서 화장했다. 화장터의 가마에서 나온 할머니의 뜨거운 유해를 가슴에 안고 화장장 뒤편 안식처로 갈 때 할머니에게 못되게 굴었던 기억이 떠올랐지만 애써 지웠다. 아버지는 유해를 안식처에 뿌리면서 흐느꼈다. 아버지를 보니 어머니와 아들이 나이 들어 할머니와 아버지가 되는 순환의 고리가 끊겨 홀가분하다.
보자기로 굽다리 항아리를 쌌다. 아버지의 말이 사실이라면 할머니 요강은 부르는 것이 값일 것이다. 어머니가 싸놓은 반찬을 트렁크에 챙겨놓고 현관으로 나가는데 어머니가 따라와 흰 봉투를 건넸다. 뭐야? 명절이잖아. 어머니는 연금을 몇 달 동안 쓰지 않고 모았는지 흰 봉투는 반으로 접히지 않았다. 뜨거운 것이 울컥 복받쳐 올라왔다. 용돈은 내가 줘야 하는데 힘들어도 밥은 거르지 마라. 뭐라고? 어머니는 넋을 잃고 굽다리 항아리를 쳐다보았다. 필요 없어. 어머니와 나는 흰 봉투를 받지 않으려고 서로 떠밀며 실랑이 했다. 나는 봉투를 바닥에 던졌다. 아버지가 바닥에 떨어진 봉투를 주었다. 어머니는 봉투를 빼앗아 내가 신발을 신는 동안 봉투를 내 손에 쥐어주었다. 내 손을 잡은 어머니는 가벼워서 잘못 밀었다간 넘어질 것 같았다. 얼마나 가벼워졌는지 어머니를 안아보고 싶었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봉투를 쥐고 집을 나왔다. 어머니가 문을 빼꼼 열고 승강기를 기다리는 나를 향해 물기 어린 손을 연신 흔들었다.